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상대가치 평가 해보고요. 요 상대가치 평가는 지금 뭐 그렇게 엑셀로 우리가 뭐 실습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실습은 몰아가지고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본질가치 평가할 때, 그 DCF 할 때, 그때 같이 이제 응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 내용과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뭐 회계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좀 혼동되실 수 있어가지고 좀 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한 내용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크게 현재 3개의 회계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뭐 회계 책이나 학원에서 회계 배운다 하면 전부 다 IFRS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과거에는 K-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회계의 그 어떤 그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했고, 그게 이제 우리가 IFRS인데 여기 앞에 K가 붙으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그저 국제회계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한 나라들은요, 그 모든 회계 기준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도입했다고 해서 이 앞에 K자만 붙은 것 뿐이다. 그래서 그냥 IFRS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IFRS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회사들이 쓰느냐, 그죠? 상장 회사, 그죠? 아니면은 내가 비상장 회사인데 우리 그 모회사가, 그쵸? 이 모회사를 그냥 지배회사라고 해볼게요. 요 기업이 상장사인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상장사잖아요. 그럼 밑에 예를 들어 뭐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요 회사가 이제 비상장사고 규모도 작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게 지배회사라고 하는데, 지배회사는요, 사실상 A라는 회사를 지배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지분율이 50%를 초과했을 때 그때 이제 지배회사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 삼성전자는요,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 그래서 A하고 B라는 거를 하나의 회사로 봐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삼성전자도 IFRS를 쓰고 A 회사도 같은 회계 기준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비상장사이지만 상장 회사가 지배회사가 된다면 이런 회사도 IFRS를 쓰고, 그다음에 금융회사, 그렇죠? 은행회사들, 은행 같은 경우에 보험업 이런 데는 이제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이제 IFRS를 쓰도록 해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업들, 그죠? 금융회사들은 이제 그 통화를 창조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은 좀 규모도 크고, 이런 회사가 이제 회계 분식이거나 극단적으로 파산됐을 경우에 경제 전체에 대한 효과, 그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IFRS로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회계 자료를 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관법이라고 해서 여기 주석에 돼 있죠. 직접 사업연도만 자산 총액이 120억, 그다음에 직접 사업연도만 부채 총액이 70억,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직접 사업연도만 종업원이 100명 이상의 기준 중 4개 중에 2개, 그때 외부 감사법에 적용되는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한다. 그래서 여기 IFRS를 쓰지 않는 회사들 쓰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특례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죠. 그래들은 이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회사가 나 IFRS 쓸래. 중소기업 회계 기준 쓰는 회사가 나 IFRS 쓸래. 그치? 오케이. 그죠? 예, IFRS로 내가 쓰겠다. 그러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IFRS는 아무래도 이제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죠? 더 작은 회사들은 이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고, 회계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그쵸? IFRS를 제일 복잡하고 제일 깐깐하게 보고, 밑으로 갈수록 조금 단순하게 회계 처리한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면 전체 우리나라 기업이 100개 있으면요. 요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한 10개. 그쵸? 전체 10%.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기업 회계이랑 그다음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 회사가 90%라고 보면 돼요. 뭐 큰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기업도 워낙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가치 평가라는 측면에서 상장사를 가치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요 IFRS가 의미는 있죠. 그래서 IFRS는요 다 연결 재무제표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크게 5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손익계산서. 요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이제 BS라고도 하고 예전에 대차대조표라고도 하죠. 네,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요게 다 연결로 만드는 거고 얘네들은 다 개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추정 재무제표 만들면 주로 요 3개를 만드는 거예요. 3개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연결 재무제표가 어떤 거냐, 그렇죠? 모회사가 여기죠.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하거나, 혹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 이런 자회사의 의사결정에 50% 이상을 내 맘대로 한다. 그렇다면은 뭐 의사결정하는 데가 어디죠? 이사회잖아요. 이사회에 그죠 임원들을 내가 선임하거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사실상 지배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 현대자동차. 그러면 현대자동차 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지분을 많이, 예를 들어 어떤 90% 이상 갖고 있다. 그렇다면은 재무제표를 만들 때 현대차랑 요 밑에 있는 자회사는 사실상 한 몸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쵸? 하나로 봐서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개별 재무제표는 이제 사내 분석을 하기 위한 거고요. 연결 재무제표는 이제 사회 분석을 하기 위한 거죠. 이거 좀 반대로 했네요.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로 만약에 현대차를 보면요. 자산이 78조, 그렇죠? 매출이 50조, 당기순이익은 0.5조가 되고, 연결 재무제표로 우리 현대자동차를 2020년 실적을 보면 자산이 209조, 매출이 100조, 당기순이익이 1.9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현대차라는 그죠? 별도의, 왜냐하면 연결 재무제표는 가상의 재무제표인 거죠. 현대차하고 밑에 있는 여러 종속회사가 있잖아요.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고. 이거 봤을 때 얘네만 보는 게 우리가 개별, 그죠? 얘네 전체를 보는 게 연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연결 재무제표 가지고 이제 어떤 재무제표를 추정한다. 근데 사실상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요 현대차하고 밑에 회사들, 자회사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건 종속회사라고 하는데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의 전부 다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고 현대차를 연결하고 또 내부 거래 다 제거하고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긴 하지만 뒷부분에서 우리가 실습할 때는요, 이 개별 재무제표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보시면요, 재무상태표 보시면 포괄,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보여주고, 이제 앞에, 예전에는 이제 손익계산서가, 그쵸? 기본 재무제표인데, 이제 IFRS 들어오면서, 그죠?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이제 앞에 포괄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재무제표 볼 때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여기를 좀 제가 봤어요. 보면은, 크게 보면은 자산, 그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산은 뭘까요?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취득했냐가 따르면 이 회사의 영업 속성을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자산을 취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되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조립하거나 반도체를 만들거나 가전제품을 만들거나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종합 전자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냐?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격, 그다음에 영업의 성격을 갖고 오는 거죠. 자산을 취득한다라는 건 뭐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자산 취득이라는 건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산이 취득하면 뭐예요? 돈이 나가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자산을 샀다. 자동차를 내가 샀다. 그러면요, 자동차라는 자산을 내가 취득했지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현금이 나가죠. 그래서 자산을 취득한다라는 거는 현금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 자산은 내가 왜 취득하냐? 그죠? 내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이다.
근데 이 자산을 취득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을 어디서 갖고 왔냐? 부채, 남의 돈, 그렇죠? 그다음에 자본이면 주주돈, 이 둘 중에 하나에서 갖고 온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자산 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부채를 대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차변 쪽은 어떤 자산, 너 회사의 아이덴티티, 뭐 하는 회사냐를 결정하는 거고, 요 대변 쪽 부채하고 자본은 그러면 그 뭐 하는 회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어디서 났니? 누구한테 빌렸니? 어디서 갖고 왔니?를 이제 자본의 소스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산 보면은 크게 이제 유동자산하고 이제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물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이제 분류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냥 심플하게 1년 안에 이걸 현금화 시킬 수 있다. 그럼 유동자산. 1년보다 현금화 시키는데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럼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에는 앞에 일반적으로 단기라는 게 붙죠. 뭐 단기 금융 자산, 아니면 뭐 재고자산, 매출채권. 근데 매출채권이나 이런 것들 영업 관련된 자산 중에요. 영업 순환주기 내에 뭐 이게 취득하면 유동자산이라고도 분류도 해요. 영업 순환주기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그렇죠? 여기 영업 순환주기인데 이게 1년보다 더 긴 회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회사는 설사 매출채권이 1년보다 더 길더라도 이러한 영업순환주기 안에서 회수가 되면 이제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대표적인 비유동자산은 뭐냐? 그죠? 우리가 보면은 유형자산이죠. 대부분의 회사의 아이덴티티는 이 유형자산을 무엇으로 취득하냐가 결정하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이고, 무유형자산은 뭐 토지나 뭐 기계장치, 건물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산이죠. 투자자산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거, 뭐 돈이 좀 남아가지고 갖고 있는 거죠. 유동자산은 크게 보면 이제 당좌자산, 그렇죠? 이제 투자자산, 뭐 재고자산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유동부채도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부채는 그죠, 갚는 게 1년 이상. 그래서 유동부채도 대부분은 이제 영업성 부채죠. 영업성 부채. 예를 들어 뭐 매입채무, 그죠, 미지급금, 그죠. 그다음에 비유동부채는 뭐 차입금, 사채, 뭐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것들이 비유동부채고,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세요. 자본에 보면 우리 자본금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법정 자본금이라고 해요. 뭐냐? 삼성전자가 한 주에 100원이에요. 그죠? 100원인데 1000주를 100주를 발행했다. 그럼 법정 자본금은 10,000원이죠. 근데 이걸, 그죠? 한 주에 액면가가 100원인데 100주예요. 근데 발행할 때 이게 500원에 발행했다. 그럼 실제로는 더 비싸게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400원만큼 더 비싸게. 100주니까 이게 40,000원이면 요 10,000원은 우리가 말하는 요 자본금, 법정 자본금으로 가고, 요 40,000원은 자본 잉여금으로 가요. 자본 조정은 뭐냐? 보통 마이너스 항목으로 우리가 뭐 자기 주식을 갖고 온다거나, 그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그거는 이제 자본의 마이너스.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돈 벌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얻은 것들, 실제로 지금까지 돈 번 거, 그죠? 누적적으로 돈 번 거 빼기 누적적으로 배당해서 그죠? 회사에 어떻게 보면 유보이익 남아있는 거. 그래서 보통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이제 유보이익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생소한 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익이 있어요. 둘 다 이익인데요. 요 이익은요, 요 이익은 실현된 거, 그렇죠? 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익은 미실현된 이익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유형자산을 일반적으로 토지 같은 거 평가할 때 그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역사적 원가는 뭐냐면 내가 10년 전에 이 토지를 100억 주고 샀다. 그럼 계속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평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재평가는 뭐냐면 현재의 시가를 이제 감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100억 주고 샀는데 지금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요게 300억이다. 그럼 200억만큼은 내가 이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토지를 지금 팔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득, 재평가 이익이라고 부르죠, 이걸. 그런 이익을 여기다, 그건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미실현된 거잖아요. 땅을 팔아야지만 실현된 거잖아요. 그런 이익들은 여기다가 넣자.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요, 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서 단기 자금이 아니라 장기 자금의 운영 목적으로 뭐 남의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주가가 막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들, 손익들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익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 회사가
미실현된 이익,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익잉여금은 뭐 그냥 심플하게 보면 실현된 이익, 그러니까 장사에서 내가 번 거, 기타 포괄손익은 장사 외적인 요인으로 그냥 평가 이익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가시면 돼요. 여기서 전체를 이제 지배 지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내가 이제 모회사가 있으면, 그쵸? 모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비지배 지분은 모회사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이렇게,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를 90%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요게 하나의 회사가 된다면, B 회사의 전체, 예를 들어 자본이 100이에요. 그 중에 A 회사 가져간 건 얼마큼이에요? 90원이죠? 나머지 10원은요, 기타 주주가 가져가죠? 그래서 요 지배 지분이란 거는 요 회사의 주주가, 그죠? 요 회사의 요 A 회사 같은 대주주가 가져가는 양. 비지배 지분은, 그죠? 대주주 이외, 소액주주라고 보는 거죠. 소액지부의 지분.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본 총액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재무 상태표고, 근데 손익계산서 앞에 왜 포괄이 붙었냐?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매출액, 중간에 매출 원가, 그쵸? 매출 총이익, 이제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오죠. 네, 법인세 차감점, 그 다음에 기타 영업 비용들, 영업 수익들,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내기 전에 순이익, 법인세 비용 4억. 그럼 여기를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그죠? 이제 연결 재무제표니까 그 중에서 16억 중에서 15억은 아까 이제 좀 A 거, 16억 중에 나머지 1억은 남의 거, 이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요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있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의해서 아까 전처럼 토지가 뭐 올랐다, 그런 거, 그걸 여기에 넣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총 포괄 손익. 총 포괄 손익이라는 건 두 가지죠. 우리가 말하는 연결 당기 순이익, 얘네들은 이제 실현된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실현된 이익. 근데 밑에 있는 기타 포괄, 미실현된 이익이에요. 그럼 실제로 기업이 돈을 번 거는 이 실현된 거와 미실현된 거를 다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총 포괄 손익은 이 실현된 거, 미실현된 거. 근데 일반적으로, 그쵸?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든 누구든 여기에 주목을 해요. 특히 지배기업 지분 소유주 지분에 주목을 합니다. 여기에. 이게 제일 중요하지. 밑에 부분, 그쵸? 비지배 지분이나 기타 포괄,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요렇게 이제 손익계산서의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상대가치 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요, 우리가 보면 일물일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만 갖는다. 그쵸?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가 강릉이에요. 이제 금괴가 1kg이 있어요. 이게 그냥 100만 원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만 원인데, 그죠? 서울에서는 이 금괴가 90만 원을 해요. 강릉에서는 이 금괴가 120만 원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쵸? 아, 서울에서 금을 사요. 금을 사가지고 강릉 가가지고 막 팔아요. 그쵸?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럼 서울에서 계속 금을 사니까 서울의 금값은 올라가겠죠. 강릉에서 계속 금을 파니까 강릉의 금값은 떨어지겠죠. 언제까지? 요 서울과 강릉의 금값이 같아질 때까지. 이걸 우리가 보통 차익거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똑같은 물건이, 그쵸? 똑같은 물건이 가격이 다르면 이런 차익거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은 가격이 같아야 된다. 이 상대가치 평가도요, 이런 거예요. 금이라면, 그쵸? 우리나라에 있는 금이나 미국에 있는 금이나 가치가 유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한다면, 맥도날드 햄버거, 그쵸? 버거킹, 롯데리아. 얘네 보면은 가장 자기들의 그 대표 메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맥도날드 햄버거가 버거킹하고 롯데리아가 가격이 다 대표 메뉴고 서로 굉장히 큰 경쟁 관계에 있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가격이 거의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이게 5,000원이고 버거킹은 10,000원이고, 그죠? 롯데리아는 6,000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버거킹을 안 사 먹겠죠? 그럼 버거킹 값은 수요가 떨어졌고, 맥도날드는 많이 사겠죠? 맥도날드 값은 오르겠죠. 언제까지? 얘네들이 유사해질 때까지. 그쵸? 요게 바로 이제 일물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회사에도 적용한다면,
야, 사업 내용이 같은 회사들은 이게 같은 회사 아니냐, 그죠? 주인만 다를 뿐이지 사업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같은 반도체 만드니까 똑같은 회사 아니야? 그러면은 가격이 같아야지. 좀 더 얘기한다면, 그죠? 한국에는 서울의 아파트 집값이, 노동자가, 서울에 있는 노동자, 평균 노동자가 예를 들어 20년을 모아야지 집을 산다. 평균 가격이 1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노동자 연소득이 5천만 원인 거죠. 20년을 모으면 산다. 그럼 도쿄는 15년, 그죠? 뉴욕은 뭐 17년, 그죠? 뭐 런던은 뭐 16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야, 한국 서울은 20년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값이 비싸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남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론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죠. 현재에서. 근데 얘하고 보면 얘 거래 비용이죠. 아까 전처럼 서울하고 강릉 가는데 왔다 갔다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애들이 90이고 100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100만 원. 얘는요, 95만 원. 그러면 이런 차익 거래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왜? 서울에서 내가 그저 강릉에서 95만 원에 사가지고 서울에 팔려면 95만 원에다가 여기 교통비 10만 원까지 더 얹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런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한 거래 비용인 거죠. 실제 그래서 이론 가격은 하나로 나오지만 가격대는 요 가격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최고가, 최저가. 그죠? 이게 이제 거래 비용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요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대가치 평가에는 어디에 참 많이 사용하느냐? 제가 보니까 요 M&A 할 때 우리가 이제 상대가치 평가 굉장히 많이 상담합니다. 가치 평가. 특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EV, ITDA라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상장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 애널리스트를 할 때 얘네들은 이제 퍼라는 거를, 그죠? 물론 업종 불문하고 퍼고 뭐 특이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퍼 혹은 이걸 PE라고도 얘기하죠.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IPO 할 때, 그죠? 주식이 처음 상장할 때 그때도 요 상대가치 평가를 꽤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이제 비상장 기업의 가치 평가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홈플러스, 그죠? 홈플러스는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얘네 가치 평가할 때 누구를 보겠어요? 이마트,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롯데 쇼핑, 유사한 회사들 있잖아요. 뭐 GS 리테일, 뭐 이런 회사들, 이런 자기하고 유사한 회사들의 상대 가치를 보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얼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요. 굉장히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활용도가 제가 보면 굉장히 많고 당연히 주식 투자할 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이럴 때 이제 유의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일몰일가라는 거는 똑같은 물건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도 영업이 같으면 이제 같은 거라고 우리가 너무 단순화시켰는데 과연 영업이 어디까지 같느냐? 그래서 이제 유사회사, 내가 평가하려는 회사와 굉장히 유사한 회사에 대한 범위를 찾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주관적인 거죠. 비교 대상 회사를 선정하는데, 이제 주관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객관화가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유사하거나, 규모가 너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자본금이 5배 이내, 매출액도, 그죠? 5배 이내, 부채 비율도 유사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에 대한 성격이 유사한 거. 그죠? 두 번째, 이제 규모도 유사해야겠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라도, 그죠? 10평짜리 아파트하고, 그죠? 300평짜리 아파트를 우리가 같은 아파트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회사들의 재무제표가 신뢰할 만한 거.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 회사에 뭐 온갖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사한 회사들을 선정하죠. 그래서 비교 대상 회사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거는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이 대상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유사회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같이 평가할 때 그 유사회사들을 보여주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유사회사로 보셔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퍼라고 부르고 우리가 PE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냐면 요 E라는 건요. EPS가 한 주당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
여기는 이제 연결당기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 연결당기 순이익은 보통 지배기업이냐, 지배기업의 연결당기 순이익, 혹은 그냥 지배기업, 비지배기업 전부터 하면, 그쵸, 그냥 합친 연결당기 순이익이냐. 그래서 어떤 걸로 하시더라도 이거를 일관되게 적용하시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기본 한 주당 순이익과 주가를, 그죠, 비율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써요. 상장 기업의 가치 평가에. 그래서 비교 대상 퍼보다 높은 경우, 내가 우리 주가가 되게 가대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처럼 조금 우리가 좀 한다면,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라고 해볼게요. 뭐 첨보라고 할게요. 코스닥에 있는, 그쵸? 이제 배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배터리 만드는 회사 중에 뭐 솔브레인 아니구나. 배터리 만드는 회사 부품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얘네들의 평균이 뭐 예를 들어 뭐 100배다. EPS가. 근데 첨보가 50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도 100배가 되는데 얘가 50배구나. 이 첨보라는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얘는 100배인데 평균 자기 비교 대상이 50배예요. 야, 그럼 이 첨보라는 회사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구나.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그러면 대부분 이제 요 일주당 순이익을 쓸 때 어디까지 사용하느냐, 그렇죠? 요 사용하는 게, 그죠? 뭐 작년도 걸 사용하느냐, 올해가 예를 들어 지금이 7월 1일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작년도, 그죠? 올해가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이면 2021년, 그죠? 7월 1일부터 요때 이렇게 1년 동안 사용하느냐. 보통은 요 1년 동안 요거를 많이 사용해요. 물론 이것도 일관되게 적용하면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2021년 거를 다 1년 동안, 2021년도, 그쵸? 요 EPS하고 현재 주가를 비교하겠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문제 없고, 나는 현재부터 지난 1년 동안에, 그렇죠? 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겠다. 이래도 상관없고, 그렇죠? 나는 올해 예상되는 EPS하고 지금 주가를 사용하겠다.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대신 일관되게만 쓰시면 가능한데,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는 게요, 그죠? 현재부터 1년 전 거, 아니면은 올해 거, 그 두 가지를 그래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아예 작년도 순이익하고, 그죠? 지금 주가는 일반적으로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조금 밸런스가, 회사가 이제 막 턴어라운드 되거나 이런 회사는 좀 바람직하지 않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정된 EPS하고 지금 주가가 조금 더, 그나마 좀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 측면에서는 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퍼 계산할 때 중요한 경우, 당기 순이익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 노멀라이즈 EPS가 뭐냐? 그쵸?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영업이익 이후에 이 회사가 불이 났었어요. 올해. 불이 나가지고. 근데 보험에 들어가지고 보험에 대한 배상을 많이 받아서 영업이익에다가 보험 차익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특별손익이죠. 이게 예를 들어 뭐 100억 생겼어요. 근데 얘네 회사 영업이익이 20억 수준이에요. 맨날. 그러면 요 원타임으로 발생한 이 이익 때문에 EPS 자체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100억 같은 거, 이 노멀라이즈라는 건요, 원타임으로 발생하는 거, 그쵸?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거,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거해라. 그 얘기는 이렇게 원타임으로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원타임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제외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익을 평준화시키자. 그걸 노멀라이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익을 쓰시는 것보다 이 노멀라이즈 EPS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적절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EPS는 양수여야 되잖아요. 순이익이 0이거나, 그렇죠? 의미가 없죠. 마이너스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자, 즉 적자 기업에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적합한 거죠. 그다음에 주가도 변하지만 주가의 변동폭도 심하지만요. 요 기업의 한 주당 순이익의 변동폭도 엄청 심해요. 그래서 순이익의 변동폭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죠.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있고 순이익의 변동폭이 있죠. 왜? 영업이익은 우리가 중간에 영업활동에서만, 그렇죠? 본업활동에서만 갖고 오는 이익이고, 순이익은 이런 본업활동 플러스 마이너스 뭐 기타, 그렇죠? 온갖 것들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 순이익의 변동폭이 엄청 크죠. 그래서 퍼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죠. 즉시 왜 얘가 변동폭이 워낙 크니까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화학 기업들이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그 중화학 산업들, 중화학 사업들, 경기에 민감한 건 뭐 뒤에서 되겠지만, 베타가 보통 1보다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그죠? 경기 좋고 나쁨에 따라서 EPS가 왔다 갔다 크죠. 고정비 비중이 큰 회사들이죠. 그래서 EPS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퍼의 변동성도 높다. 그래서 반도체, 해운, 조선, 건설 이런 회사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EPS를요,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이론 EPS, 이론 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퍼라는 거는 그렇죠? 실제로 P0를 지금 관찰하잖아요. EPS1이라고 쳐볼게요. 올해 1년 동안.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 그죠? 관찰되는 거. 이렇게 이런 퍼도 있지만, 이거를 이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요. 요거 기억나시죠? 그죠? 배당 성장 모형이고, 그죠? 배당이 매년 G%.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 있는 건요, 성숙기 산업에 진입한 기업. 그죠?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이걸 쓸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요런 회사.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수식으로 브레이크하면 D1은 올해 아니라 내년도의 배당이잖아요. 그러면 올해의 배당에다가 1 플러스 G만큼, G가 매번, 그죠? 매년 똑같은 비율로 성장하니까, 식품용, F&B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더라도 좀 유사하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굳이 나누면, 그죠? D0라는 거는, 그죠? 요거는 무시하고, EPS 제로에다가 1-B가, 그죠? 이제 이거는 유보율이고 1-B는 배당률이잖아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다가 배당 금액을 뺀 금액 자체가 D0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1 플러스 G는 그대로 갖고 오고, 이렇게 되고, 양변을 또 EPS 제로로 한다면 P0배 EPS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인 퍼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기업의, 그죠? B라는 게 유보율, 이건 이제 배당률이죠. 배당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성장률, 이익의 성장률은 B 곱하기 ROE,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적인 우리가 퍼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 퍼라는 거를 이론적인 퍼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실제 관찰되는 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기업에 이론 퍼가 높다라는 거는 얘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죠? 반대로 퍼가 이렇게 이론 퍼가 있는데 실제 퍼가 높다. 그럼 얘는 고평가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본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그렇죠? 여기서 본다면 일단 G가 계속 큰 회사들, 그렇죠? 이익의 성장률이 높은 회사들,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이 낮은 회사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번과 2번 중에요. 1번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이익이 높은 회사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펄을 이용한 건데 여기는 뭐 이마트고요. 이거는요. 이마트. 그다음에 L쇼핑은 뭐 LG 쇼핑이죠. LG가 아니라 롯데 쇼핑. 현대백화점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시면요. 여기 그쵸? 이제 GS 리테일 뭐 이렇게 보시면 얘네가 뭐 과거 거긴 하지만 그쵸? 이제 52주면 1년이죠. 1년 동안 최고 퍼, 그다음에 1년 동안 최저 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퍼 기준으로 하면 롯데 쇼핑하고 그죠? S유통은 좀 고평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균 펄을 구하면 되는데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그쵸 우리가 이제 노멀라이즈 EPS를 구한다면 이게 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 쇼핑이라고 할게요. 롯데 쇼핑 주가는 어떨까요? 롯데 쇼핑 이제 우리가 고평가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2016년도 어떻게 보면 제가 2017년 그때 기준으로 이제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2017년을 기준으로 그죠?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고평가되어 있다고 봤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이마트 주가는요. 볼까요? 이마트 주가는 그죠? 평균이 이건데 어떻게 보면은 평균보다 낮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마트 주가는 2017년 이후로 그죠? 굉장히 높게 평가됐죠. 물론 요때는 이게 떨어진 게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죠. 그다음에 요때 떨어진 게 아무래도 요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 얼마나, 왜냐면 쿠팡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제 주목받은 게 그죠. 요때 이제 주목받았고 이마트가 얼마나 쿠팡처럼 이제 온라인 유통에 좀 잘 대응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거나 2017년도 봤을 때, 그렇죠? 17년도 기준을 봤을 때 이마트는 좀 저평가돼 있다. 또 이마트는 좀 올랐고 롯데쇼핑은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롯데쇼핑은 좀 떨어졌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B, EBITDA. 이거는 이제 M&A 할 때, 그죠? M&A 할 때 그냥 별일 없으면 얘네가 한 99%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B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밸류.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기업이잖아요. 기업 가치. 기업 전체의 가치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의 가치냐? 주주의 가치와, 그죠? 채권자의 가치. 우리가 대차대표를 이렇게 쓰면, 그죠? 여기가 자산이 있고, 여기가 데트, 그죠? 에코티, 부산이냐. 얘네 전체의 가치를 구한 거예요. 얘네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우리가 손익관서 보면 매출액이 있잖아요. 영업이익에 대해서 야 이거 내 돈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죠? 채권자도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주도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해서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채권자하고 주주 모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업이익에다가 DA,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이거를 도한 이유가 이 EBIT이라는 건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은 이제 회계적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 회계적 이익을, 그죠? 현금 흐름으로 좀 바꿔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고, 현금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비용 중에 실제 비용으로 회계상으로 잡히지만 이제 돈이 안 나가는 비용, 제일 큰 게 감가상각 비용이죠. 디프리에이션, 아모타이제이션, 이 두 개를 더한 거죠. 왜 디프리에이션, 아모타이제이션 나눴냐? 이 디프리에이션은요, 이제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형. 얘는 아모타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모타이제이션 해서요. 얘는 이제 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IFRS 이제 적용되기 전에, 예전 몇십 년 전부터 이제 관행적으로 그때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이름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관행이 남아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DA는 그냥 감가상각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비연금 비용을 더해줘가지고 이 영업 현금 흐름의 대용치로 쓴 거죠. EBITDA를.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 중에, 그렇죠? 기업 전체인 거죠. 이거는 기업 주주하고 채권자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중에 기업 전체의 가치 비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EV를 계산할 때,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는요, 주식의 시가총액, 그죠? 에코티죠. 이자 지급 부채 중에서도 우리가 미지금 같은 거, 그쵸? 이제 선수금, 이런 건 이제 운전 부채죠. 영업 관련 부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나가지는 않아요. 물론 돈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이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 지급 부채는 우리가 차입금, 사채 같은 거, 거기다가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을 이제 빼면 되는데, 이 EV를 계산할 때 주의할 게요. 공식은 이런데요. 자, 그럼 이자 지급 부채를 내가 어디까지 볼 거냐? 그쵸? 차입금하고 사채만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금융리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금융리스라는 것도 있고, 운용리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금융리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보시면 그냥 할부구입이라고 합니다. 할부구입. 그쵸? 그쵸? 근데 금융리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기계 장치 같은 거, 이게 1,000억짜리 기계다. 한 번에 사기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달 이용료를 내면서 원리금을 갚아가면서 사는 거. 요 금융리스도 그러면 이자 지급 부채로 볼 거냐? 그쵸? 어떤 사람은 금융리스를 이자 지급 부채로 보자. 어떤 사람은 금융리스는 그렇지 않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할 거냐? 운용리스는 똑같은 걸 사는데, 금융리스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굉장히 길게 이용하는 거. 운용리스는 그냥 짧게, 렌트 같은 느낌이에요, 렌트. 그쵸? 근데 어차피 운용리스도 형식은 금융리스랑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길고 짧냐, 실질적인 자산을 내가 쓰는 거냐, 아니냐, 이런 좀 회계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금융리스는 재무제표에 있는 거고, 이 운용리스는 재무제표에 안 나와요. 이걸 이제 그래서 부회부채라고 그러죠. 장부상에는 없는 부채. 그래서 이 운용리스까지, 운용리스 자산, 운용리스 부채를 마치 금융리스처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차입금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 마음이죠.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인데, 그쵸? 현금은 적어도 회사들이, 특히 농심 같은 회사들, 아니면 컴투스 같은 회사들은요,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현금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갖고 있죠. 지분상품. 금융상품 중에 단기 금융상품도 있지만, 매도 가능 증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현금은 알겠는데, 현금 등가물을 도대체 어디까지 볼 것이냐. 즉,
유효현금인 거죠. 이게 유효현금. 그렇죠? 유효현금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걸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분석하는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요. EV를 계산해서 EV 에비타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다음에서 제공하는 EV 에비타.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EV 에비타. FN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여기서 제공하는 EV 에비타. 우리가 야후 파이낸스 통해서도 국내 주식 몇 개를 알 수 있어요. 야후에서 제공하는 EV 에비타 다 달라요. 왜냐면은 이거를 만든 기준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V 에비타 유사 회사, 내 비교 대상 회사의 EV 에비타 배수를 구한다. 그럼 물론 내 손으로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이제 어떤 한 사이트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한 EV 에비타 배수를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대신 여러 개 호용 쓰면 이 EV 에비타는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하고 자의적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 그죠, 일관되게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만 적용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얘네는 어떤 쓰냐? M&A 때 많이 쓴다. 금융업을 제외하고 금융업은 이제 PBR을 많이 쓰긴 해요. 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음수일 때, 그죠? 그래서 EV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EV가 계산하면 EV 중에서 순차익금을 빼면 주주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산하는 단계가 첫 번째, 내가 그죠? 우리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예를 들어 비상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비상장 회사인데 이 회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상장 회사의 비교 유사 회사의 EV 에비타 배수를 그죠? 내가 갖고 와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 A라는 회사의 에비타를 계산하고 우리 회사의 에비타에다가 내가 계산한 EV 에비타 배수를 곱해요. 그럼 내가 평가하려는 회사 이 비상장 회사의 EV가 나오죠. 그럼 이 EV에서 순부채, 이자 지급하는 부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차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평가하려는 A의 시가총액, 예상 시가총액이 나오고 이거를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가치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의사항이 이거예요. 이자 지급하는 부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주시면 뭐 자동차 내장재, 뭐 전장 부품의 뭐 EV 에비타 배수인데 내장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동차 안에 보면요. 뭐 의자 같은데 보면 그렇죠. 뭐 어떤 데는 이제 고급 차에는 목재도 있잖아요. 의자도 옆에 아니면 의자에 뭐 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조 가죽 그렇죠. 아니면 뭐 천연 가죽. 그다음에 운전대 옆에 보면 뭐 플라스틱 제품들, 콘솔이라고 하죠. 콘솔. 그다음에 앞에 뭐 대시보드라고 해가지고 계기판 이런 플라스틱 만들고 앞에 좀 내장재라고 해서 그 자동차 실내를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그건 이제 내장재고 전장은 전자장치인 거죠. 어떤 게 만들기가 더 어렵겠어요? 전장이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익에 대해서, 똑같은 에비타에 대해서 자동차 내장재는 평균적으로 4.4배를 부여하고 전장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6.7배예요. 근데 국내 회사고요. 이게 해외 회사의 똑같은 내장재 기업들은요. 국내보다 조금 높아요. 해외 기업의 자동차 부품 기업의 전장은요. 국내보다 조금 높아요. 왜 그러냐? 이건 제가 이제 산업 관련해 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80% 정도를 종속하고 있어요. 매출에요. 해외는요. 해외라고 한다면 물론 어디 다르냐? 일본 기업들, 미국 기업들, 유럽 기업들. 얘네들은 그죠? 우리나라는 현대기아 같은 글로벌 업체가 국내에 하나만 있어요. 근데 일본은요. 뭐 도요타도 있고 그다음에 닛산도 있고 뭐 여러 한 3-4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자동차 기업에 종속되지 않아요. 미국도 GM도 있고 포드도 있어요. 유럽도 폭스바겐도 있고 뭐 르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공급자에 대한 내 고객에 대한 협상력이 크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똑같은 내장재든 전장이든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BR은요, 말 그대로 북밸류예요. 여기 보면 이제 순자산이 있잖아요. 이게 순자산이잖아요. 자본 총액. 이거랑, 그쵸? 당기순이익. 그쵸? 이거하고 주가를 보는 거죠, 주가. 만약에 요 재무상태표가 완전히 100% 우리가 시가평가한다고 쳐봐요. 이것도 시가. 그럼 당연히 이것도 시가니까 순자산하고 주가는 사실 이론적으로 같아야겠죠. 주가라기보다 이거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과는
같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다르죠. 다른 이유가 이 완전히 100% 시가평가 안 하잖아요. 얘도 100% 시가평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도 보통은 이제 회계를 역사적 원가로 평가되니까 역사적 원가고, 그렇죠? 역사적 원가는 옛날 가격이죠. 주가는 현재 가격이죠. 현재 시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역사적 원가보다는 주가가 높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가총액과, 그렇죠? 순자산, 요게 있으면 얘가 얘보다 크니까 일반적으로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회사가 1보다 작죠. 그래서 왜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요 PBR, 요게 PBR인데 요 PBR이 1보다 작다. 그죠? 어떤 기업이. 그러면 이런 회사 보통 이제 저평가. 그죠? PBR이 1보다 크다. 이런 회사 고평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PBR이 1보다 작은 회사들은요.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요 자산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즉 돈을 잘 못 벌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본업 자산보다 본업 외적인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 그런 회사들은 PBR이 좀 낮아요. 근데 자산의 효율성이 높은 회사들, 그죠? 쓸데없는 자산 안 갖고 있는 거, 뭐 골프장도 없고 그냥 진짜 사업하는 자산만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경영 효율성이 높은데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PBR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PBR은 1주당 순자산 가치, 그걸 BPS라고 하죠. Book Value Per Share, 그죠? 1주당 시가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이제 은행에서 제일 많이 사용해요. 왜 그러냐? 은행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은 잠깐 좀 이거 지워볼게요. 여기를 전체를 모두 지우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여기가 이제 은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크게 보면 이제 예금자라고 해볼게요. 예금자. 그냥 쉽게 그냥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예금자는 여기다 예금을 해요. 그렇죠? 예금을 하고 은행은 여기다가 대출해줘요. 물론 예금자 개인한테 대출한다면 기업한테만 대출해준다고 가정하면 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이자율을 3%를 내요. 은행은 예금에 대한 대가로 이자율을 1% 내요. 그럼 뭐죠? 예대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요 BS 은행의 자산 있잖아요. 은행의 자산의 90% 이상은 현금이에요. 돈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은행의 부채도 예금자가 돈을 예금했잖아요. 그게 은행의 부채죠. 은행의 부채도 돈이에요. 그러면은 현금이기 때문에 은행 자산 자체가 벌써 시가평가되어 있고 은행 부채도 시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자산 이것도 시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은행은 제일 비싸봤자 이게 벌써 시가이기 때문에 그죠? 시가총액도 얘를 넘어서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야 은행아 너네 받은 돈 예금한 돈 예금자가 예금한 돈 전부 다 만약에 니네가 다 대출하면 너는 어떻게 감당할래? 그러니까 100원 받았으면 예를 들어 85원은 대출하고 15원은 남겨도 그럼 요 은행은 요 15원이라는 자산은 대출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자산이에요. 이것만 있냐? 은행에 대한 IT 서비스, 그죠? 이거 시설 투자,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죠. 은행의 유형자산 투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은행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지만 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은행은 일반적으로 PBR이요 1보다 작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때문에 그 구조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운용이 되는 거고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보면 주요 은행 KB 그죠? 하나은행 그다음에 요 K은행이 요게 S은행은 어디죠? 신한 그죠? 신한 요 하나는 H은행이니까 하나은행 K은행 하여튼 보시면 봐봐요. PBR 배수가요 1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지금은 더 낮아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왜 낮아질까요? 저금리예요. 저금리는 뭐예요? 은행은 그죠? 경영의 문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대출해 줄 때 금리 때문에 3% 대출했어요. 내가 예금해 주듯 금리 때문에 그죠? 1%밖에 안 돼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얘네 대출은 많이 올라가지만 얘네 대출은 적게 올라가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걸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예금자한테 주는 거하고 대출자한테 받는 거. 그 예대마진이 많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기업은행에 대한 주가인데요. 요렇게 여기다 물론 요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막 떨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회복하지만 더 회복을 많이 못 하잖아요. 왜 회복을 많이 못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요때, 그쵸? 20년이잖아요. 요때하고, 그쵸? 요때 차이점 있잖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저금리였는데 이때 금리를 더 낮추고 언제 금리가 올라갈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요때는 그래도 야, 이 저금리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도 했었지만 그래서 더 낮아진 거죠. 또 은행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지우고 은행을 보시면 이게 2009년도부터예요. 기업은행은 5,700원, 비싸봤자 29,900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죠? 은행 자체가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업앤다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박스권 안에서 은행주는 올라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은행은 내수, 소비. 아무리, 그쵸? 뭐 돈이 많아도 해외로 진출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해외 은행이,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 모건 스탠리인가? 아니요. JP 모건, 그죠? JP 모건 체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러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K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나 있는데, 이게 마차 타고 가는 이런 그림인데, 어쨌거나 은행이, 그죠? 자산 총액이 2,000조 이상 되는 그런 은행들이 한 4개, 5개 정도 있어요. 그런 은행이 있는데 왜 국내에 못 와요? 은행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그죠? 한국은행에서 하는 통화정책을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반은 공기업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죠?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은행이 국내에서 사업하는 게 여간해서는 어려워요. 시티은행도 돈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철수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업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경제가 갖고 있는 사이즈하고 비례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그 경제의 사이즈가 급격하게 커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고점과 저점이라는 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할 때 이 과거의 고점과 저점을 보면서 야, 지금 저점인 것 같다. 평균 수준의 주가를 구하는 거죠. 평균 수준의 주가를 구한 다음에 야, 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사야지. 그죠? 요 밑으로 올라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박스권 매매, 은행은 이런 박스권 매매가 상대적으로 유효한 그러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PBR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론적인 PBR을 계산하는 게 나와요. 요거 이제 무시하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됐잖아요. 그쵸? EPS인데, EPS는 어떻게 나눈 거예요? 그쵸? 북밸류에다가, 그쵸? 우리가, EPS 나눌 수 있는 거죠. 사실 EPS가 아니라 여기 넷인컴입니다. 넷인컴. 그죠? 넷인컴. 전체 순자산에다가, 그죠? 당기순이익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양변을, 그죠? B제로로 나눠주면, 그죠? 이제, NI. 얘네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잠시만, 죄송합니다.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한번 지워보고 이렇게 보고, 그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죠? 요 상태에서,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PER이었잖아요. 요 상태에서 양변을 BV로 나누는 거죠. 1주당 순자산 가치. 그럼 요거 자체가 PBR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죠? 1주당 순자산, 그죠? 1주당 장부가치하고 순이익이니까 이게 ROE가 되는 거죠. 그래서 ROE 곱하기 이렇게 내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퍼였잖아요. 그래서 PBR은 ROE 곱하기 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BR,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론 PBR이죠. 이론 PBR도 이렇게 계산하고 실제 PBR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PBR이 높아지려면요, 이익의 성장률, 그다음에 높은 ROE,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많이 벌 것 같다. 그럼 그냥 주가가 오르는 거고, 앞으로 못 벌 것 같다.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주가가 이제 앞으로 돈이 많이 벌 것 같다. 그럼 주가가 언제 오르냐? 갑자기 주가가 보면요, 앞으로 누가 봐도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지지부진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여기서 막 올라갈 수 있고. 언제 오르는 타이밍은 사실 누구도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죠, 실제. 그죠? 내년도에 이익이 2배가 될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이게 그러면 언제 오르냐, 그죠? 언제 그게 반영되냐. 이거는 진짜로 그 시장 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언제 바로바로 오른다라고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PSR 같은 경우에 거의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SR은 한 주당 매출액 대비 P0. 일반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은 여러 가지 쓰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플랫폼 기업은 고객 1인당 가치, 이렇게 가치 곱하기 고객 수, 이런 식으로도 계산하고, PSR도 이제 보조적인 지표로 많이 쓰죠. 그래서 자본 잠식,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 예를 들어 쿠팡 할 때도 아마 PSR을 일부 보조적인 지표로 사용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 벤처기업도요, 문제가 있는 게, 여기 시작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보면은 도입기예요. 처음에 창업기죠. 창업기 때는요, PSR을 거의 쓰지 않아요. 창업기 때는 굉장히 말하면 완전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어 사원이, 전 직원이 10명이에요. 10명인 중소기업.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때는 리더. 창업자의 그런 의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도입기 때는요, PSR도 보조적으로 쓰시면 거의 의미가 없고, 왜? 벤처기업 중에요, 100개가 창업하면, 그죠? 95개가 요 성장이 있잖아요. 요 K짐이라고 해서 요 장벽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요 장벽을 넘고 그나마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는 벤처기업은 어떻게 보면 창업자가 하드캐리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벤처기업 평가 때 초기 벤처기업 때는요, PSR보다는요 오히려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얼마 유효성, 두 번째는 요 창업자가 어떠냐, 얼마나 열정이 있고 이 사람의 능력, 그죠? 세 번째는 그죠? 이게 굉장히 창업자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요때 이제 평가하고, 제가 요 PSR 정도 된 데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죠? 이제 좀 궤도에 오르고, 요 단계, 아직 이익은 나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는 단계. 요런 회사들, 요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PSR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요. PSR 역시도 여러 개 하는데, PSR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요 ROS라는 게요, 그렇죠? 매출액하고 순이익이잖아요. 근데 PSR로 평가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순이익이 적자예요.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PSR은 사실 얘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책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소개한 거지, 실제로 PSR을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많이 쓰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